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학벌로 무시하던 시모아 형님들을 큰 코 다치게 해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이 26. 남들은 한창 취업 준비로 스펙을 쌓거나 이제 막 사회초년생 딱지를 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 2년 차. 딸 부잣집도 아니고 아들만 셋인 이 집안의 셋째 며느리가 되어 있어요.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제 삶의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제 남편 진국이는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듬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의 무례함까지 감싸 안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댁 가족 모임 날이에요. 거실에는 과일 깎는 저를 제외하고 시어머니, 큰아주버니와 큰형님, 작은 아주버니와 작은 형님, 그리고 막내인 제 남편이 빙 둘러앉아 있죠. 식탁 위로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늘 그렇듯 뻔해요. 예, 큰애야. 너희 학교 동문회는 잘 다녀왔니? 이번에 너희 과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사람도 있다며? 네, 어머니. 선배님 한 분이 이번에 지역구로 나가시거든요. 저희 학교 출신들이 이 지역 정재기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동문회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어머, 정말요? 역시 우리 학교가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최고라니까요. 어딜 가도 선후배들이 든든하게 끌어주고 밀어주니 이리서 학연이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아, 그렇고 말고. 우리 집안이 어디 가서 학벌로 빠지는 집안은 아니잖니?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우리 막내 진국이까지 죄다 같은 국립대 출신이니 얼마나 자랑스럽니? 네, 맞아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지방 거점 국립대 동문회 가족이에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만 되면 무슨 동문회 창립 기념일처럼 학교 이야기를 꺼내죠. 그럴 때마다 은근슬쩍 저를 향해 날아오는 무시 섞인 시선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대학 간판 없이 살기 참 팍팍한데. 우리 집안은 다들 배운 사람들이라 대화 수준부터가 다르잖아요. 아, 셋째 동서, 거기 사과 껍질 좀 얇게 깎아봐요. 저번에는 껍질에 살이 다 붙어나가서 아깝더라고. 형님, 저 사과 깎는데 자격증은 없지만 지난 2년 동안 어머님 댁에서 깎은 과일만 한 트럭이에요. 과일 두께는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제일 많은 건 아시죠? 어머, 동서는 참... 내가 한마디 하면 꼭 그렇게 토를 달더라. 배운 사람들이 참아야지. 막내야, 너는 과일 다 깎았으면 주방 가서 식혜나 좀 내와라. 어차피 넌 우리 학교 동문도 아니고 이런 사회 돌아가는 복잡한 이야기 들어봤자 머리만 아플 텐데 가서 살림이나 도와.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제 남편만 빼고요. 남편의 미간이 좁혀지는 걸 보니 한마디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싸움은 제가 해요. 남편 뒤에 숨어서 불쌍한 척하는 건 제 성미에 안 맞거든요. 저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과일 다 깎았어요. 그리고 저 머리 안 아파요. 저도 귀가 있고 뇌가 있어서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경제 뉴스며 사회면 기사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챙겨보거든요. 오히려 제가 껴야 대화가 더 현실성 있게 굴러갈 텐데요.
에이, 동서. 고졸 출신이 뉴스 본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나? 대학에서 거시경제며 사회학이며 제대로 된 학문을 깊이 있게 배워야 진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지. 동서는 그냥 서방님 내조나 예쁘게 잘하면 돼. 형님, 대학에서 거시경제 깊이 있게 배우셨다는 분이 지난번에 바이오 주식에 묻지마 투자하셨다가 상장 폐지당해서 엄청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경제는 상아탑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흐름을 읽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서, 지금 나 가르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 자금부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굴리고 막는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닥부터 몸으로 배웠어요. 대학 졸업장 종이 한 장 없다고 세상을 모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온실 속 화초처럼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분들보다 실전엔 제가 더 강할걸요? 재수씨, 말이 좀 심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씨가 대학을 안 나와서 상아탑의 가치와 학문의 깊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벌이라는 게 단순히 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창시절 성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작은 아주버님,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최상위권 놓친 적 없다는 건 남편 통해서 익히 들어 아실 텐데요. 재수씨, 뭐 공부야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대학 문턱도 못 밟으신 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 다들 피나는 노력으로 그 자리 간 겁니다. 제가 성실함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3 여름방학 때 아빠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제가 친정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능 100일 앞두고 아빠 수술비에 입원비 감당하느라 우리 식구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다 빼서 월세방으로 나앉았어요. 친정엄마는 병수발하느라 식당 일도 그만두셔야 했고요. 제가 거기서 무슨 염치로 대학을 가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능 원서 접수비를 만지작거리며 밤새 울던 19의 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련 없이 교과서를 전부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리고 구인 광고지를 뒤적였었죠. 고등학교 졸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작은 공장 격리로 취직했어요. 낮에는 장부 쓰고 영수증 맞추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서빙 알바 뛰면서 우리 집 생활비, 아빠 병원비 제 손으로 다 벌었어요. 제 성실함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제 지난 5년간의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꽉 찬 통장 내역이 증명해요. 작은 아주버님 말씀대로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성실한 게 저여야 하는데 적어도 저는 20살 이후로 남한테 단돈 100원도 기대지 않고 제 손으로 제 가족 건사하며 살았어요. 그걸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아이고 기가 막혀서. 진구가 네 마누라 입에 모터 달렸냐? 어른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하면 네네 하고 넘어갈 것이지. 어디서 시댁 식구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그만 좀 해. 애초에 엄마랑 형수들이 먼저 수혜 학벌 가지고 빚고 왔잖아. 수혜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애를 잡아? 당신 가만히 있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 수혜야, 그래도 괜찮아. 어머님, 저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정해드리는 거예요. 자꾸 제 학력 가지고 은근히 깎아내리시는데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학교 간판 자랑하고 학벌로 끝나누는 거 솔직히 밖에서 보면 진짜 우스운 거 아시죠?
어머머, 얘 말하는 본새 좀 봐. 우리가 우스워? 동서, 우리가 언제 동서를 깎아내렸다고 그래. 그냥 우리끼리 동문회 이야기한 게 다인데 동서 혼자 자격지심에 찔려서 과민 반응하는 거잖아. 형님, 아까 제가 과일 깎고 있을 때 동서는 배운 게 없어서 이런 데와 낄 생각 말고 과일이나 예쁘게 깎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면 뭐예요? 칭찬인가요? 그거야 농담이지. 농담도 못해? 듣는 사람이 불쾌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폭언이에요. 형님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밖에서 그런 농담 듣고 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너무 없으시네요. 본인 살아온 환경이 힘들었던 건 유감입니다만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쏘아붙이는 건 재수씨 인성 문제 아닙니까? 큰아주버님, 예의는 서로 지키는 거죠. 나이 많고 학벌 좋다고 무조건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제 학력 운운하며 교묘하게 사람 무시하는 건 저에 대한 예의인가요? 저는 시댁 식구들 학벌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깎아내린 적 없어요. 오히려 대단하시다고 늘 존중했죠. 훌륭한 대학 나오신 만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격도 그 간판에 걸맞게 훌륭하셨으면 좋겠네요.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셨고 두 형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두 아주버니도 헛기침만 연신해댈 뿐 제 논리정연한 반박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날이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하루하루 빚 갚고 살아남기 바쁜 평범하고 고단한 20대였으니까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사무실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와 거래를 트게 된 땡땡 산업의 대리였죠. 그날은 월말이라 사무실 전체가 영수증 처리와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정신이 없던 날이었어요. 저기 땡땡 산업에서 나온 박진국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 달 부품 단가 조정 건이랑 거래 명세서 확인차 들렀습니다. 담당자분이... 제가 작은부 이수혜 주인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명세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 미팅 때 구두로 합의하셨던 단가 인하율 적용해서 엑셀표 두 번째 시트에 품목별로 싹 정리해 두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달 미수금 털어낸 내역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수정된 서류와 원래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거 우리 팀 과장님도 놓친 부분인데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보통 거래처 가면 제가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가며 대조해야 하거든요. 일처리가 엄청 깔끔하시네요. 제 일이니까요. 숫자 틀려서 나중에 두 번, 세 번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확인해 보시고 숫자 문제 없으면 여기 결제란에 서명해 주세요. 네, 완벽하네요. 이주임님, 혹시 오늘 퇴근하시고 저녁 약속 있으십니까? 네? 저녁이요? 왜요? 서류에 다른 문제 있나요? 아니요. 서류는 완벽한데 제가 너무 감병받아서 저녁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그것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셔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제 빠릿빠릿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 능력에 반했다고 했죠. 남들은 제 고졸 타이틀만 보고 혀를 찰 때 남편은 밤낮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틈틈이 전산회계며 각종 자격증 공부를 놓지 않던 제 치열한 삶을 진심으로 존경해줬어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3일 내내 묵묵히 장례식장 빈소를 지켜준 건 남편이었어요. 수혜야, 나랑 결혼하자. 이제 무거운 짐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랑 같이 나눠지자. 내가 너 지켜줄게.
저는 남편의 진심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이 시댁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막내 며느리 자리라도 남편 하나만 보고 온 결혼인데 시댁 식구들의 알량한 학벌 우월주의가 번번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속으로 사귀는 바보 같은 며느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내가 살아온 치열한 시간은 그들의 온실 속 학위증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단단하다는 걸 언젠가는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일 참이에요. 시댁 거실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과일들 드세요. 저는 주방 가서 어머님이 찾으시는 식혜 내올게요. 아, 당신도 이리 와서 식혜 쟁반 좀 같이 들어. 저는 당황해서 굳어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하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주방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얼른 제 뒤를 따라 들어왔죠. 주방 문을 닫자마자 진국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혜야, 진짜 멋있었어.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형들이랑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마다 내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네가 딱 부러지게 정리해주니까 꼼짝도 못하잖아.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시잖아. 나도 오늘 작정하고 한마디 한 거야.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까 나도 진짜 죽겠다. 당신이 왜 미안해. 항상 내 편 잘 들어줬어. 근데 여보, 나 오늘 거실에서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 이야기 듣는데 진짜 옥이 생겨서 안 되겠다. 옥이? 무슨 옥이? 저는 찬장에서 식기잔을 꺼내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나 공부 다시 시작할 거야. 갑자기 무슨 공부? 그깟 상아탑 나도 한번 제대로 밟아보려고.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그놈의 학벌 내가 한번 시원하게 넘어볼까 해. 나 머리 좋은 거 알지? 나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로 날고 기었던 거. 그리고 맘먹으면 진짜 독하게 하는 거. 너도 봤잖아. 나 수능 다시 칠래.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시댁 식구들의 무시에 홧김에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훗날 이 시댁 집안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연신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제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게 옆에서도 훤히 느껴졌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혜야, 아까 내가 덮어버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솔직히 나 오늘 우리 엄마랑 형들한테 정 다 떨어졌어. 당분간 시가 쪽으로는 발길도 끊고 연락도 받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차단할 테니까. 차단은 무슨 차단이야. 피하는 건 지는 거야. 그리고 여보, 나 아까 주방에서 한 말 빈말 아니야. 나 진짜 내일부터 당장 수능 준비 시작할 거야. 당신 진짜 진심이었어? 아니, 난 당신이 하도 화가 나서 홧김에 던진 말인 줄 알았지. 일하면서 공부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지금도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주말이면 기절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어? 퇴사한다고? 응. 나 20살 때부터 단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어. 통장에 모아둔 돈도 꽤 되고 퇴직금 정산받으면 앞으로 2년 정도 내 용돈이나 책값은 충분히 나와. 생활비만 당신이 조금 더 부담해 줄 수 있어? 야, 생활비가 문제야?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다는데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밀어줘야지. 근데 수혜야, 너 진짜 괜찮겠어? 수능이라는 게 1, 2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너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꽤 지났는데
나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성적표 당신도 봤잖아. 나 수학이랑 영어는 지금 당장 풀어도 1등급 맞을 자신 있어. 국어랑 탐구 영역만 최신 트렌드 맞춰서 바짝 끌어올리면 돼. 나 머리 좋은 거 알잖아. 한 번 한다고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해내는 성격인 것도 알고.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좋아. 당장 내일 사직서 내. 시댁 식구들 코 납작해지는 거 나도 꼭 보고 싶다. 내가 뒤에서 완벽하게 서포트 할게.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다음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5년을 헌신한 직장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죠. 퇴직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제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겉보기에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곧바로 집 근처 시립도서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죠. 고등학교 시절 돈이 없어서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 지우개로 빡빡 지워가며 풀었던 서러움이 제 안에 도끼로 변해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는 제 퇴사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또 얼마나 남편을 쥐어짜며 저를 들볶을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제가 퇴사하고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수험 생활을 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일날 가족들이 다 같이 고급 한정식 집에 모인 날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즈음 큰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꺼내놓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가족들 모인 김에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아, 이것 좀 봐라. 이게 뭐냐? 무슨 서류가 이렇게 두꺼워? 제 대학 동기 중에 이번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스타트업을 크게 차린 녀석이 있습니다. 이미 벤처 캐피탈 쪽에서는 소문이 쫙 퍼져서 투자금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제가 그 친구랑 각별한 사이라 우리 가족들한테만 특별히 초기 투자 지분을 열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여보, 김 대표님 말하는 거죠? 그분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도 따냈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둘째야, 막내야, 너희들도 이참에 형 믿고 5천만 원씩만 태워봐라. 이거 상장만 되면 최소 10배는 튀겨서 돌아올 확실한 정보다. 어머니도 여윳돈 있으시면 이쪽으로 돌리시죠. 은행이자 그거 받아와야 푼돈 아닙니까? 오, 형님, 진짜 10배 가는 겁니까? 마침 저도 적금 만기된 게 하나 있긴 한데. 형, 난 그런 큰 돈 없어. 그리고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 우리 수혜랑 상의도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덥석 내놔? 어머, 서방님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줏대가 없어요? 이런 굵직한 재테크는 집안의 가장의 결단력을 내려야죠. 동서가 뭘 안다고 상의를 해요? 동서는 고작 해봐야 생활비 쪽에서 적금 붙는 게 다일 텐데? 맞아요. 형님이 확실한 정보란데 뭘 그렇게 빼요? 우리도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라도 들어갈 생각인데? 가족들이 묻지마 투자에 열을 올리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식탁 끝에 놓여있던 큰아주버니의 투자 설명서 서류를 조용히 대 쪽으로 당겨왔어요. 표지를 넘기고 재무제표와 예상 수익률 표가 있는 페이지를 훑어내려가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서류를 다시 덮으며 입을 열었어요. 큰아주버님, 이 투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테이블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큰아주버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재수씨, 지금 제 말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재수씨가 이 기업의 비전과 거시적인 산업 흐름을 아시기나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전이나 거시적 흐름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서류에 얼마든지 포장해서 쓸 수 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기 첨부된 초기 재무제표 꼼꼼히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예상 매출액이 내년에는 무려 300%나 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 회사가 만들어낸 장밋빛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지금 당장 이 회사 유동 비율이 100%도 안 돼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영업이익은 처참하게 마이너스인데 단기 순이익만 간신히 플러스로 맞춰져 있죠? 이거 전형적으로 특허권이나 유형자산 돌려막기로 장부상 숫자만 예쁘게 꾸며낸 거잖아요. 참, 재수씨. 격리생활 좀 하셨다고 지금 벤처기업 회계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스타트업은 원래 초기에 R&D 비용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재수씨가 엑셀표로 영수증이나 좀 맞춰보셨지. 이런 거액 단위의 첨단 산업 투자의 메커니즘을 아십니까? 아주버님, 단위가 10원이든 100억이든 돈이 굴러가는 회계의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이 서류 세 번째 페이지 현금 흐름표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만 기형적으로 높잖아요. 동서, 지금 우리 남편을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바보 취급하는 거야? 어디서 고졸 출신이 감히 명문대 나온 우리 남편의 안목을 평가해? 그래, 네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니까짓게 뭘 안다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에 초를 쳐. 넌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어. 엄마, 형수, 그만들 좀 하라고. 남편이 참다 못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우리 수혜가 중소기업 자금부에서 5년 동안 뼈 빠지게 구르면서 회계 숫자 보는 눈은 나보다 100배는 더 정확해. 수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형도 나중에 사기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그딴 소리 당장 갖다 버려. 우리 집은 단돈 10원도 안 보탤 거니까 그리 알고. 수혜야, 일어나. 가자.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저는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어요.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감정적인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고졸이라서 초를 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 피 같은 돈이 허공에 날아갈까 봐 팩트를 짚어드린 거예요. 큰아주버님이 제 조언을 무시하고 투자하시는 건 아주버님 자유죠. 하지만 나중에 제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을 때 그때 가서 저한테 손 벌리지는 마세요. 당신 자리에 앉아. 어머님 생신 식사 자리인데 우리가 예의 없이 먼저 일어나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도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남은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지만 저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제 몫의 갈비찜을 맛있게 다 비웠어요. 큰아주버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자기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죠. 계절이 2번 바뀌고 제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11월의 세 번째 목요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혜야, 내일 아침에 내가 시험장갑까지 태워다 줄게. 떨지 말고. 수능 전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달고 다른 제 볼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가슴속에서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받았던 수모를 완벽하게 되갚아줄 날이 머지않았다는 차가운 확신과 짜릿한 기대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이수혜야. 내일 내가 그 잘난 상아탄문 아주 시원하게 부수고 올게. 수능 시험장을 나오는 길.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가채점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죠. 수학과 영어는 만점. 국어와 탐구 영역에서 아쉽게 한 문제씩 놓쳤지만 서울대 프리패스 점수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정시 원서를 놓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은 오히려 직장 생활하며 거래처 비위 맞추던 일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합격자 발표 날. 화면에 뜬 합격 두 글자를 보고 진국이는 저를 안고 펑펑 울었죠.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제 피나는 노력에 대한 당연한 영수증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겸한 구정 명절 연휴였어요. 장소는 시댁 거실. 명절 음식 준비는 이번에도 제가 철저하게 분업화시켜서 형님들의 입을 막아버린 상태였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마시는 시간. 어김없이 형님들의 자식교육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우리 첫째 이번에 대치동에 있는 수학 심화반 레벨 테스트 통과했어요. 거기가 의대 준비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곳이라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한 달 학원비만 200이 넘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이고, 장하다. 역시 우리 집안 장손답네. 머리 좋은 건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 치고 네가 정부력이 좋아서 애를 잘 뒷바라지 하는구나. 여자는 자고로 배운 게 있어야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법이지. 맞아요, 어머님. 우리 둘째도 이번에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원어민 튜터 붙였잖아요.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수학 선행을 얼마나 빨리 빼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워낙 학구열이 높아서 애들이 알아서 잘 따라와 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그래, 셋째 동서? 네, 조카들이 똑똑해서 다행이네요. 형님들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그럼 수고할 게 있나. 엄마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랑 교양을 자식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지. 아, 동서는 나중에 애 낳으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야? 뭐, 동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걸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만 고학년만 돼도 학원 뺑뺑이 돌려야 할 텐데 벌써 걱정이다. 에이, 형님도 참. 동서 기죽게 왜 그래요?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마.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우리 애들보다 문제집 같은 거 물려줄 테니까. 요즘 입시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대학 안 가본 사람은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감도 못 잡는다더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형님. 그런데 입시제도라는 게 매년 바뀌는 건데 형님들이 대학 가시던 20년 전 방식이랑 지금 방식이 같을까요? 저는 오히려 학원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재수 씨가 입시판의 현실을 너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결국 좋은 환경과 수준 높은 부모의 지도가 있어야 잡히는 겁니다. 국립대 나온 저희 형제들도 자식들 교육 앞에서는 이렇게 쩔쩔매는데 재수 씨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맏형으로서 한마디 조언해드리는 겁니다. 큰아주버님, 조언은 감사하지만 훌륭한 환경이라는 게 반드시 부모의 학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삶을 대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지가 더 큰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이에게 간판을 자랑하기보다 과정의 치열함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어머머, 말은 청산유수네? 동서,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대학을 안 가봤으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명문대 캠퍼스 밟아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동서가 직접 그 치열한 입시 경쟁 뚫어보고 대학교에서 원서로 수업 들어보고 논문 써봤어? 안 해봤잖아. 겪어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얘기로 우리 교육관 무시하지 마. 큰애 말이 100번 맞다. 셋째야,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 기를 써도 넌 우리 집안에서 유일한 고졸이야. 넌 평생 가도 명문대 문턱은커녕 대학 입학식 근처도 못 가볼 텐데 어디서 감히 배운 사람들 교육 방식에 토를 달아? 네 자식 낳으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학원이나 보내. 엄마, 형수, 제발 말 조심 좀 해. 수혜가 우리 집안 망신시킨 적 있어? 막내야, 말이 좀 심하다. 네 처가 학력이 짧아서 콤플렉스 있는 건 이해한다만 어른들 말씀하시면 좀 수용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대답할게. 큰아주버님,
저는 제 학력에 콤플렉스 가져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족 모임 때마다 이렇게 기승전 학벌로 사람을 깔아뭉개시니 제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부터 두 형님, 두 아주버니 얼굴을 차례대로 똑바로 응시했죠. 이번 주말에 제 서울대 입학식이 있는데 오시겠어요? 관악 캠퍼스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해요. 순간 거실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막이 흘렀어요.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의 헛웃음이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서울대? 입학식? 어머, 셋째 동서.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헛것이라도 보이는 거야? 귀신 씨나랑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서울대? 차라리 우리 집 강아지가 하버드대 갔다고 해라. 동서, 진짜 정신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업주부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아주 망상증이 도졌나 보네. 재수씨,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명절날 어른들 모셔놓고 어디서 그런 질 나쁜 거짓말을 하십니까? 서울대가 무슨 동네 문화센터인 줄 아십니까? 국립대 나온 저희도 쳐다보지도 못한 곳인데 재수씨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손 놓은 지 몇 년이 다 돼가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제가 거짓말을 왜 하나요? 그리고 농담도 아닙니다. 저는 하루 14시간씩 공부해서 수능 치렀고 이번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학교 모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수혜 말 다 사실이야. 수혜 오늘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수혜 서울대 합격했어. 내가 옆에서 매일 새벽 코피 터져가며 독하게 공부하는 거 다 지켜봤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쐐기를 박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멸과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막내야, 너까지 왜 이러냐? 재수씨가 우기면 너라도 옆에서 말려야지. 네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재수씨 거짓말 장단 맞춰주나 본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속아 넘어갈 줄 아냐? 꼴깍들을 떤다. 고졸며느리 무시당하는 게 억울해서 둘이 아주 착당 모의를 했구나. 입학식? 좋아. 증거 가져와 봐. 니깎게 서울대 근처라도 갔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머님, 손에 장 지지실 준비하셔야겠네요. 저는 여유롭게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금 화면을 풀고 문서 보관함에 들어가 미리 다운로드해둔 PDF 파일을 열었죠. 총장 지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였어요. 가족 단톡방에 사진 올렸어요.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줌 당겨서 학과명,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총장 직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공문서 위조하면 바로 징역 가는 거 다들 배운 분들이라 잘 아시죠? 카카오톡 알림음이 거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렸어요. 시어머니, 형님들, 아주버니들이 허겁지겁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죠.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확인하는 그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서울대학교 성명 이수의 합격?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조작이지? 이거 조작해서 만든 거지? 동서, 인터넷에서 남의 합격증 주워서 이름만 바꾼 거잖아. 작은 형님, 조작인지 아닌지 당장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해서 수험번호 대고 확인해 드릴까요? 오늘은 연휴라 전화를 안 받겠네요. 그럼 서울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거 직접 보여드려요? 이럴 수가. 점수가 수능을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정시로 여길 뚫어? 큰아주버니는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들여다보며 더듬거렸어요.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늘 꼿꼿하던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진짜란 말이냐? 네가 진짜 그 서울대에 붙었단 말이냐? 네, 어머님. 어머님이 평생 가도 문턱도 못 밟아볼 거라고 비웃으셨던 그 명문대 제가 뚫었어요. 비싼 학원 뺑뺑이 한 번 안 돌고 오직 동네 시립도서관에서 제 힘으로요. 이제 제가 명문대 캠퍼스 직접 밟아본 사람이니까 형님들 교육 방식에 제 의견 조금 보태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거죠? 두 형님은 마치 꼴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쏟아내던 그 오만방자한 비웃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여 개거품을 물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동안 제가 대학 안 나왔다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참 많이도 무시하셨죠. 제가 가만히 웃어 넘기니까 제 머리가 진짜 텅 빈 줄 아셨나 본데 저는 단지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드렸던 것뿐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참아야 한다면서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배운 사람의 아량으로 그동안 아주 많이 참아드렸습니다. 형들, 형수들, 그리고 엄마. 이제 수혜 학벌 가지고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마. 우리 집안에서 수혜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국립대 동문회? 웃기지도 마. 수혜 혼자서 형들 학교 싹 다 바르고도 남아. 그동안 수혜 무시했던 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뼈저리게 반성해. 진국이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듯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늘 든든한 국립대 삼형제의 타이틀로 똘똘 뭉쳐 저를 배척하던 시댁의 그 견고한 카르텔이 제가 던진 단 한 장의 합격증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주버님, 아까 아주버님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훌륭한 부모의 환경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녀가장으로 살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나 학벌은 없지만 제 삶을 포기지 않고 책임지는 끈기는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끈기로 이 합격증을 만들어냈고요. 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제 대학 간판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 자체라고 생각해요. 큰아주버니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존댓말을 쓰면서도 늘 눈빛에는 묘한 경멸을 담아 저를 내려다보던 큰아주버니의 그 콧대가 처참하게 꺾이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죠. 입학식 초대장은 아까 단톡방에 파일로 같이 보내드렸으니 오실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제가 그동안 동서 귀신 신이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비웃으셨던 거 입학식장 정문 앞에서 시원하게 사과해 주시면 기꺼이 받아드릴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주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느 누구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나 피곤하다. 그만 집에 가자.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코트를 챙겨 제 어깨에 걸쳐주었죠.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까지 거실에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억지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철저한 침묵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환호성보다 통쾌하고 짜릿한 승전보였어요. 시원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현관문을 나선 저는 진국이와 마주보며 활짝 웃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구정 명절의 단톡방 대첩 이후 시댁 단톡방은 한 달 내내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누구 하나 명절 마무리 인사를 올리는 사람도 없었고 평소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던 조카들의 영어학원 테스트 결과나 아주버님들의 동문회 소식도 뚝 끊겼죠. 저는 그 고요함을 마음껏 즐기며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를 했어요. 수강 신청을 하고 전공 서적을 미리 주문하며 늦깎이 대학생이 될 준비에 한창이었죠.
그러던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큰아주버니였죠. 평소라면 헛기침부터 하며 여유를 부렸을 큰아주버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올 만큼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데 숨을 그렇게 헐떡거려? 친구가 큰일 났다. 다 망했어. 그 새끼가 도망갔다? 도망가다니 누가? 김 대표 말이야. 스타트업 대표라던 내 대학 동기 그 새끼.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사무실로 찾아가 봤더니 문은 굳게 닫혀있고 벌써 투자자들 수십 명이 몰려와서 난장판이다. 회사 계좌는 텅 비었고 그 새끼는 어제 새벽 비행기를 출국했대. 뭐? 형, 장난해? 걷다가 형이랑 작은 형 그리고 엄마까지 돈 다 넣었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남편의 통화를 들었죠. 제가 그토록 뜯어말렸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결국 대형 폰지 사기로 밝혀진 거였어요. 그날 밤 시댁 거실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바닥에는 두 형님이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죠. 작은 아주버니는 큰 아주버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형님, 동문이라 확실한 정보라면서요. 내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어떡할 겁니까? 애들 학원비 낼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넣었는데 당장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막으라고요? 놔라.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나도 전세금 빼서 1억이나 넣었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돈 5천이 문제야 지금? 아이고, 내 노후자금. 평생 아껴서 못 내 피 같은 돈 7천만 원을 어쩔 거냐? 네가 책임져라, 큰애야. 네가 가자고 했으니 네가 다 물어내. 어머님, 그게 어떻게 우리 남편 혼자 책임질 일이에요? 다들 자기 욕심에 돈 불려보겠다고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남편만 잡아요? 명문대 타이틀을 훈장처럼 달고 우아함을 뽐내던 그들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서로를 탓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을 보니 저 잘난 악벌도 돈 앞에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남편이 나서서 작은 아주버니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조용히 제지했어요. 여보, 놔둬. 본인들이 선택한 투자인데 본인들끼리 결론 내시게 둬. 제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멱살잡이를 멈춘 큰아주버니가 저를 보더니 마치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가왔어요. 재수씨 오셨습니까? 재수씨,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재수씨가 재무제표 보시고 이상한 점 다 짚어내셨지 않습니까? 재수씨는 그때 이미 이 회사가 사기치는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사기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고 유동비율과 현금 흐름표를 근거로 분명히 경고해 드렸죠. 빚으로 빚을 막는 전형적인 깡통회사라고요. 맞습니다. 재수씨 말이 다 맞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재수씨가 작은 부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이런 경제사범들 수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법원에 계좌 동결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큰아주버님, 학벌이라는 게 성실함을 증명하는 거라면서요. 그 대단한 학벌과 정보력으로 직접 해결하셔야죠. 제 입에서 나오는 날선 팩트 폭행에 큰아주버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셋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며느리를 두고 몰라봤어. 서울대 갈머리로 재무제표를 뜯어봤으니 오죽 정확했겠니. 네가 다 맞았다. 그러니 제발 진국이한테 말해서 당장 다음 달 우리 집 생활비랑 네 아주버니들 대출이자 낼 돈 좀 융통해 달라고 해라. 너희 부부는 이번에 돈 안 날렸잖니.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제 남편의 돈으로 막아보려는 그 얄팍한 속셈이 너무 투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잡은 제 손을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냈어요. 어머님, 저 지금 대학 등록금 내고 교재 사느라 모아둔 돈 다 썼어요. 남편 외벌이로 저희 부부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오만함으로 저지른 실수를 왜 저희 부부가 책임져야 하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동서가 우리 집안 사람 무시하는 건 알겠는데 이럴 때는 좀 도와줘야지. 매정한 건 작은 형님이시죠. 제가 충고할 때는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가르치려 드냐고 온갖 모욕을 다 주시더니 돈 필요할 때는 가족인가요? 저는 오늘 어머님과 형님들, 아주버님들 도와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걱정하길래 며느리 된 도리로 얼굴이나 비추러 온 겁니다. 여보, 가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네. 제가 휙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하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내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동서학벌 트집 잡고 명절마다 일 떠넘기고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사과할게. 나 우리 애들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 없어. 제발 어떻게든 방법 좀 알려줘. 동서 진짜 머리 좋잖아. 나 진짜 동서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나도 미안해 동서. 내가 입방정 떨었던 거 진짜 뼈저리게 후회해. 제발 우리 아주버님 고소장 쓰는 것 좀 도와줘.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단 말이야. 두 형님이 제 앞에서 엉엉 울며 매달렸어요. 큰아주버니와 작은아주버니도 체면이 묻고 뭐고 다 버린 채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계셨죠. 그동안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 제 앞에 납작 엎드린 이 상황. 저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저한테 무릎 꿇으라는 유치한 요구는 안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거실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어요. 첫째, 앞으로 시댁 모임에서 저한테 학벌이나 학력 그리고 제 자식 교육관을 두고 단 한마디라도 입방아 찢지 마세요. 둘째, 명절 제사 비용은 어머님, 큰형님, 작은형님 세 분이 정확히 n분의 1로 부담하시고 저는 앞으로 명절 노동 전면 파업입니다. 제 손으로 제사상에 물 한 그릇 안 떠다 놓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셋째, 이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지장 찍으세요. 셋째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각서를 쓰라니. 싫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갈 테니까요. 제가 다시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큰아주버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쓰겠습니다. 당장 쓰겠습니다. 재수씨 말씀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 길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부른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빨간 인주로 지장까지 꾹꾹 눌러 찍었어요. 저는 그 각서를 반으로 고이 접어 제 핸드백에 챙겨 넣었죠.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돈은 한 푼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원칙이에요. 대신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거래처 부도 났을 때 자문받았던 기업 사기 전문 변호사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예전에 그 투자 설명서 보고 엑셀로 미리 분석해둔 재무 허점과 횡령 정황 증거 자료예요.
큰아주버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 서류 들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이 변호사 찾아가서 가압류 신청부터 밟으세요. 투자금 100%는 못 찾더라도 최소한 대표 명의로 된 차명부동산 묶어두면 원금의 반절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아주버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진국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3월의 첫날이 밝았어요. 오늘은 제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죠. 봄바람은 포근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친정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제 머리를 빗겨주시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 우리 불쌍한 딸.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그 고생을 하고 남들은 20살에 입는 예쁜 옷을 이제서야 입혀서 미안해 죽겠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고생한 시간 덕분에 오늘이 더 값진 거지.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니까. 진국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관악 캠퍼스 정문에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정문을 마주하는 순간 지난 2년간 도서관에서 버텨냈던 그 치열했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혜야, 진짜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 아내지만 진짜 존경스럽다. 남편이 커다란 꽃다발을 제 품에 안겨주며 활짝 웃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가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찰나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죠. 큰아주버니 부부, 작은아주버니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였어요. 명절 때만 되면 값비싼 모피코트와 브랜드 가방으로 한껏 치장하던 분들이 오늘은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의 낡은 코트를 입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죠. 셋째야, 입학 축하한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건넸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고 두 아주버니도 헛기침만 하며 연신 땅바닥만 쳐다봤어요. 제가 알려준 변호사 덕분에 최악의 파산은 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막대한 빚을 떠안고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였죠. 그들의 초라한 몰골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학벌 우월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였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형님들. 아주버님들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가 건넨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비웃음이나 조롱 섞인 가짜 미소가 아닌 진정한 승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환한 미소였죠. 재수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입학식 잘 치르시고 앞으로 멋진 대학생활 하시길 빌겠습니다. 늘 저를 깎아내리던 큰아주버니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그리고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캠퍼스 안으로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어요. 제 인생을 지탱해온 건 얇은 졸업장 종이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제 자신의 굳은 살이었음을 증명해낸 길이었죠. 새롭게 시작될 제 26의 봄은 그 어떤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